11. 그녀의 누런 얼굴색은 더욱 누래져서 피부가 거의 갈색으로 변했고 흰 눈자위도 심하게 변색되었다. 탄산수를 따라 건네자 그녀는 잔을 다 비우고 내 손을 잡아 자기 이마 위에 얹었다. 의사 부를까? 나는 물었다. 아니에요. 이제 좋아졌어요. 아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저주한 것과 자기에게 닥칠 가난에 저항한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 애는 말이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드로기스트의 고객이 되는 것과 주교 관할의 착실한 신자가 되는 것에 저항한 거야. 하지만 나는 그 애를 사랑할 생각이야. 어쩌면 그 애가 말했다. 그 애는 주교 관할의 신자가 아니라 주교가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단테 연구자가 되거나요. 아, 캐테, 농담하지 마. 농담 아니에요. 당신 아이가 뭐가 될지 누가 알아요? 어쩌면 아이는 냉혹한 심장을 가질지도 모르고 개에게 탑을 지어주고 애들 냄새를 싫어하게 될지도 몰라요. 애들 냄새를 맡지 못하는 그 여자는 어쩌면 자기 개보다 더 작은 방에 사는 15명 중 하나일지 몰라요. 어쩌면 그 여자는. 캐테는 거기서 말을 멈췄다. 밖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꽝 하는 폭발음이 연이어 들려왔다. 나는 창가로 가서 창문을 열어젖혔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소음이었다. 시끄럽게 울리는 비행기 소리, 연이어 들리는 폭발음, 하늘은 이미 짙은 회색으로 변했고 이제는 눈처럼 흰 낙하산으로 뒤덮였다. 그 낙하산들에 매달려 크고 붉은 기가 풀럭이며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다. 거기에는 그리스 고무가 당신의 미래를 지킵니다 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기는 성당의 탑을 지나 역의 지붕 위로 거리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아이들이 떨어진 기와 낙하산을 손에 쥐고 곳곳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무슨 일이에요? 캐테가 침대에 누운 채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쓸데없는 광고야. 내가 말했다. 그러나 그때 한때의 비행기들이 편대를 이루며 날아왔다. 비행기들은 굉음을 내며 무척이나 우아하게 다가왔고 지붕 위를 스칠 듯 날며 회색 날개를 흔들었다. 비행기의 엔진 소리는 우리의 심장을 겨냥했고 명중시켰다. 캐테는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로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는 비행기들이 도시 상공을 선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나서 비행기들은 다시 우아하게 날아가 버렸고 윙윙거리는 비행기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평선 너머로 멀어져 갔다. 도시의 하늘은 아주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는 크고 붉은 새들로 온통 뒤덮였다. 새들은 갈기갈기 찢긴 저녁놀처럼 하늘을 가득 채웠다. 도시의 지붕 가까이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는 그 새들이 목이 부러진 황새들이라 생각했다. 황새들은 다리를 흔들거리로 날개를 푸덕거리며 날아왔는데 마치 목 잘린 사람 한 무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 머리가 섬뜩하게 축 늘어져 있었다. 결국 크고 붉은 고무새로 판명된 새들의 무리가 잿빛 저녁 하늘에 고무로 된 역겨운 구름을 만들며 조용히 보기 흉하게 날아왔다.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러댔다. 나는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캐테의 몸 위로 몸을 굽히며 그녀에게 키스했다. 프레드, 난 빚을 졌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게 뭐 대수겠어? 빚이라면 나도 있어. 내가 말했다. 많이요? 그래, 많이. 이제 내게 돈을 구워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30만이 사는 도시에서 50마르크 구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으니 그 생각만 해도 진땀이 흘러. 하지만 당신은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 근데 난 담배를 많이 피우잖아. 내가 말했다. 다시 술도 마셔요? 근데 자주는 마시지 않아, 여보. 내가 당신과 애들을 떠나온 이후로 제대로 취한 적은 딱 2번밖에 없었어. 그게 많은 거야? 많지 않죠. 당신이 술을 마셔도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에요. 전쟁에 나갔을 때는 거의 한 방울도 입에 안 댔잖아요. 전쟁 때는 달랐지. 그땐 권태에 취해 있었거든. 당신은 어떻게 권태에 취할 수 있는지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을 거야. 권태에 취한 후 잠자리에 누우면 모든 것이 눈앞에서 빙빙 돌아. 미지근한 물을 3통 마시면 권태에 취하는 것처럼 물에 취하게 돼. 당신은 전쟁이 얼마나 지루했는지 모를 거야. 가끔 당신과 아이들 생각을 했고 그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할 수 있는 한 자주 당신한테 전화했지. 당신 목소리를 듣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권태에 취해 있는 것보다는 그 편이 더 나았어. 당신은 나한테 전쟁 얘기를 많이 안 해줬어요. 해줄 필요가 없어, 여보.
허구한 날 전화하기 위해서 고위 장교 목소리만 듣는다고 생각해봐. 그들이 전화할 때 얼마나 바보 같은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그들의 어휘수는 아주 빈약해. 얼추 계산에 120개에서 140개 정도 되려나? 6년간 전쟁을 하는 동안 사용한 것 치고는 너무 적지. 나는 매일 8시간씩 전화통에 매달려 있어서 보고 출동 출동 보고 보고 출동 마지막 피 한 방울 명령 전황 보고 복명 출동 마지막 피 한 방울 견뎌라 총통 굴복하지 마라. 그런 다음 약간의 수다 아니면 여자 이야기 그리고 병령이란 걸 한번 상상해봐. 난 거의 3년 동안 병령 소속 전화교환소로 복무했어. 그 몇 년 동안의 권태를 다 토해내고 싶다고. 술집에 가면 보이는 거라고는 군복밖에 없었어. 그래서 난 군복은 딱 질색이야. 당신도 알 거야.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알았던 한 소인은 자기 애인한테 전화로 이렇게 시를 읊어주더군. 좀 다른 경우이긴 해도 그는 곧 죽어버렸어.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주었고 전화로 서로 노래를 가르쳐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전화에 죽음을 실어 보냈어. 죽음이 전화선 속을 허우적거리며 돌아다녔고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귀파귀 속에 죽음의 소리를 퍼부어댔어. 이 다른 사람이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이야. 고위 장교란 사람들은 사람이 때로 죽지 않으면 대체로 전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 사망자 수에 따라 전투의 크기를 평가하는 것 헛짓이 아니었어. 여보, 묘지도 그렇지만 시체란 지루함을 몰라. 나는 침대에 들어가 그녀 옆에 누운 다음 이불을 끌어당겼다. 아래층에서는 악사들이 악기를 조율하고 있었고 술집에서는 어떤 남자가 부르는 어물하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들의 노랫소리에 걸걸하고 그친 여자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아름다운 리듬의 대창이었다. 역에서 기차가 미끄러져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안내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짙어지는 어둠 속을 지나 우리가 있는 곳까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부드럽게 중얼거리는 친구의 목소리 같았다. 춤추러 안 갈래? 아니에요.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는 게 좋아요. 그보다 지금 발룸 부인한테 전화를 좀 걸어주면 좋겠는데 별일 없는지요? 그리고 뭘 좀 먹고 싶어요, 프레드. 그런데 그보다 그 얘기부터 해줘요. 왜 나랑 결혼했는지 말이에요? 아침 식사 때문이지. 난 평생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 그때 당신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 당신은 아침 식사 파트너로는 딱 그만이었거든. 당신하고 살면서 권태로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당신도 나랑 살면서 권태롭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야. 그래요. 한 번도 권태롭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요즘은 밤에 혼자 운다면서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겠지? 캐테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손과 목에 키스했지만 그녀는 몸을 돌리고 말없이 벽지를 바라보았다. 술집의 노랫소리는 그쳤지만 이제 악대가 연주를 시작했고 아래층 홀에서는 춤추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담뱃불을 붙였다. 캐테는 여전히 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해해 주어야 해. 당신이 정말 임신했다면 난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어. 하지만 당신이 바라는 만큼 부드러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물론 난 당신을 사랑해. 그 점은 의심하지 않았으면 해. 의심 안 해요. 정말이에요. 그녀가 몸을 돌리지 않고 말했다. 나는 캐테를 껴안고 그녀가 내 쪽을 바라보도록 어깨를 돌리려 했지만 퍼뜩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스쳤다. 좀 전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면 나는 말했다. 당신 혼자 있을 수 없을 거야.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면 주위 사람들이 무슨 악담을 퍼부을지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임신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알다시피. 알고 있어. 끔찍했지. 여름이었는데 돈도 한 푼 없었고 탄산수 한 병 살 돈도 없었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난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시기였죠. 질칠치 못한 여자가 되는 게 재미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침을 뱉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죠. 진짜 뱉기도 했잖아. 맞아요. 프랑케 부인이 임신 몇 개월이냐고 물었을 때 그 여자 발 앞에 침을 뱉었죠. 누가 몇 달이 되었는지 물으면 특히 자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집도 못 얻었지.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못 얻은 건 당신이 술을 퍼마셔서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정말 그래요, 프레드. 임신한 여자는 너그럽게 봐주거든요.
난 심술 굽고 불결했지만 그런 게 재밌었어요. 당신이 다시 내 쪽으로 몸을 돌리면 좋겠어. 얼굴도 자주 못 보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이렇게 누워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난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계속 열심히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거야 천천히 생각하면 되지. 먹을 걸 좀 가져오고 전화를 걸게. 당신도 뭐 좀 마실래? 그래요. 맥주 좀 갖다 줘요. 프레드 당신 담배도 줘요. 그녀는 어깨너머로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녀에게 내 담배를 건네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계속 벽 쪽을 바라보며 누워있다가 내가 문 밖으로 나서자 담배를 입에 물었다. 복도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래층의 홀에서는 사람들이 춤을 추느라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춤의 리듬에 맞춰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가없는 작은 등 하나만이 밝혀져 있었다. 바깥은 어두웠다. 술집에는 탁자 뒤에 몇 사람이 앉아있을 뿐이었고 카운터에는 다른 여자가 앉아있었다. 주인 여자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그 여자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안경을 벗고 맥주가 흘러 고인 곳에 신문을 내려놓았다. 신문지는 맥주를 빨아들여 검게 변했다. 여자가 내게 눈짓을 했다. 먹을 것 좀 주시겠어요? 나는 물었다. 11호실인데요. 방으로요? 여자가 되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는 안 해요. 우리는 방으로 음식을 갖다 주지 않아요. 방에서 식사하는 건 게으른 습관이에요.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아내가 아팠어요. 아프다고요? 그런 줄 몰랐네. 설사 고약한 병이나 전염병 같은 건 아니겠죠? 네, 아니에요. 속이 좀 불편해서요. 제 아내가요. 여자는 맥주가 고인 곳에 놓았던 신문을 집어들고 물기를 털어낸 다음 가만히 스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좋아요. 뭘 드시겠어요? 따뜻한 음식은 1시간 정도 있어야 나와요. 여자는 자기 뒤에 있는 음식 운반용 성강기에서 접시를 꺼내 찬 음식이 있는 유리장으로 가져왔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가 커틀릿 2개와 프리카델레, 이 독일식 비프 스테이크랍니다. 프리카델레 2개를 꺼낸 다음 빵이 있는지 물었다. 빵이요? 왜 빵을 드시려고요? 그러지 말고 샐러드, 감자 샐러드를 드세요. 우리는 빵을 더 좋아해서요. 아내한테는 아마 그게 더 나을 겁니다. 나는 말했다. 몸이 불편한 여자를 호텔에 데려오면 안 돼요. 여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성강기로 가서 통로에 대고 빵 몇 조금만 줘요 라고 소리쳤다. 성강기에서 빵 하는 둔탁하고 험악한 소리가 울렸다. 여자가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잠깐이면 올 거예요. 전화를 좀 하고 싶은데요. 내가 말했다. 의사한테요? 아니요. 나는 말했다. 여자는 카운터 위로 전화기를 밀어주었다. 나는 다이얼을 돌리기 전에 맥주 2잔이랑 화주 1잔 주세요 라고 말했다. 여자는 카운터 위로 화주를 밀어주고는 빈 맥주잔을 들고 맥주를 채우러 갔다. 여보세요? 수화기에서 반론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보건의입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이군요. 죄송하지만 한번.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별일 없어요. 방금 위층에 갔다 왔거든요. 아이들은 아주 즐거워해요. 젊은이들이랑 헌당 기념일 축제에 갔다 왔는데 풍선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붉은 황새 모양인데 멋있어요. 진짜 고무고 크기도 진짜 황새만 하더라고요. 프랑켓이 부부는 벌써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한참 있어요. 어쩌면 내일 아침이나 돼야 돌아올 거예요. 그럼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지요? 정말이에요. 마음 푹 놓고 계세요. 부인한테도 안부 인사 전해줘요. 새 립스틱 좋지 않나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나는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고 화주를 다 마신 다음 2번째 잔에 맥주가 천천히 채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성강기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내 조각의 흰 빵이 담긴 접시가 나왔다. 나는 우선 잔 2개를 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캐태의 침대 옆 의자에 올려놓았다. 캐태는 여전히 그곳에 누워 벽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집에는 아무 일 없어. 애들은 고무 황새 풍선을 갖고 놀고 있대. 하지만 캐태는 고기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없었다. 음식이 담긴 접시를 위층으로 가져갔을 때 캐태는 여전히 벽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지만 맥주 잔 하나가 반쯤 비어 있었다. 목이 너무 말라요. 캐태가 말했다. 자, 마셔. 나는 캐태 곁에 다가가 침대에 걸터 앉았다. 캐태는 핸드백에서 깨끗한 수건을 2장 꺼내 의자 위에 놓았다. 우리는 깨끗한 수건에 받쳐
고기와 빵을 먹었고 맥주를 마셨다. 좀 더 먹어야겠어요, 프레드.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이렇게 많이 먹는 게 내가 임신 중이란 걸 알아서인지 아니면 정말 배가 고파서인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냥 먹어. 뭐 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물었다. 프리카델레 하나랑 오이 피클 하나, 그리고 맥주 한 잔요? 잔 가져가세요. 그녀는 잔을 비우고 빈잔을 내게 주었다. 나는 다시 술집으로 내려갔다. 카운터 옆의 여자가 맥주잔을 가득 채우는 동안 나는 화주를 한 잔 더 마셨다. 여자는 좀 전보다 더 친절하게 나를 바라보며 프리카델레와 오이 피클을 접시에 담아 젖은 카운터 위로 밀어주었다. 바깥은 이제 완전히 캄캄해졌고 술집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댄스홀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계산을 하고 나니 2마르크밖에 남지 않았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날 건가요? 여자가 물었다. 네, 내가 말했다. 그럼 지금 빵값을 치르는 것이 좋겠는데? 벌써 냈어요. 아, 그래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잔이랑 접시를 꼭 갖다 주세요. 그런 걸 가져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갖다 주실 거죠? 물론이죠. 내가 말했다. 캣테는 반드시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여기 참 좋은데요. 내가 옆에 앉자 그녀가 말했다. 다시 호텔에 오길 참 잘했어요. 호텔에 와보지 않은 지 한참 됐잖아요. 값이 비싸던가요? 8마르크야. 그 많은 돈이 있어요? 벌써 냈어. 이제 2마르크밖에 안 남았어.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안에 든 것을 침대 시트 위에 쏟아부었다. 우리는 칫솔, 비누값, 립스틱, 매달 사이에서 내가 룸멜 광장에서 그녀에게 준 돈을 골라냈다. 아직 4마르크 정도는 남아있었다. 잘 됐어. 이걸로 아침은 먹을 수 있겠네. 내가 말했다. 좋은 가게를 알고 있어요. 지하도 바로 뒤에 있어요. 여기 가다가 왼쪽.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좋은 곳이에요. 매력 있는 소녀랑 노인이 있어요. 커피 맛이 좋고요. 거기서 외상으로 먹었어요. 바보 아이도 있었고? 내가 물었다. 캣테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떼고 나를 쳐다보았다. 거기 자주 가세요? 아니, 오늘 아침에 처음 가봤어. 내일 아침에 거기 가는 게 어때? 그래요. 캣테가 말했다. 그녀는 다시 창 쪽으로 돌아 누우며 내게 등을 돌렸다. 접시와 맥주 잔을 건네리는데 그녀가 말했다. 그냥 놔두세요. 나중에 먹을게요. 캣테가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나는 그녀 곁에 그대로 앉아 맥주를 홀짝거렸다. 역은 조용했다. 창문을 통해 역 뒤의 고층 건물 옆에 있는 커다란 꼬냑병이 보였다. 가장자리가 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병은 늘 그곳 하늘에 걸려 있었다. 병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곳에 술꾼의 실루엣이 어른거렸다. 고층 건물의 박공 지붕 위에서 글자가 계속 나타났다 바뀌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번쩍이는 글자들이 굴러다녔다. 머리를 쓰세요. 글자가 사라졌다. 누워만 계시지 마세요. 캄캄한 밤하늘에 글자들이 공중제비를 돌며 나타났다. 그런다 몇 초 동안은 아무런 글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이상한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숙취에는 이런 글자가 다시 나타났고 몇 초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글자들이 일시에 번쩍거리며 나타났다. 돌로린을 복용하세요. 글자들은 텅 빈 허공에서 서너 번 붉게 타올랐다. 돌로린을 복용하세요. 그리고 강렬한 노란색 글자들이 나타났다. 여러분의 드로기스트를 믿으세요. 프레드, 캣테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당신이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당신에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야 해요. 하지만 당신이 집에 돌아와서 애들이 아무 잘못 없는 걸 알면서도 마구 고함을 질러대고 때리는 건 싫어요. 내가 임신했다고 해도요. 난 그게 싫어요. 오래지 않아 우린 서로에게 고함을 질러대게 될 거예요. 난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당신을 만나러 올 수도 없어요. 그녀는 나에게 등을 돌린 채 그대로 누워 있었다. 우리 둘은 고층 건물의 박공 지붕에서 번쩍이는 글자를 바라보았다. 글자는 점점 더 빨리, 점점 더 급작스럽게 바뀌며 각종 색깔의 표어로 어둠 속을 장식했다. 여러분이 드로기스트를 믿으세요. 내 말 들었어요? 그래, 들었어. 왜 더 이상 날 만나러 올 수 없다는 거야? 난 매춘부가 아니니까요. 난 매춘부들에게 아무런 반감도 없지만 프레드, 난 매춘부가 아니에요. 난 당신을 만나러 와서 망가진 집의 현관이나 밭에서 당신과 함께 있다가 집에 가요. 끔찍해요.
전차에 오를 때마다 당신이 내 손에 5마르크나 10마르크를 쥐어주는 걸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다고요? 그런 여자들이 몸을 팔고 얼마나 받는지는 잘 모르지만요. 훨씬 적게 받을 거야. 나는 맥주잔을 다 비우고 벽으로 몸을 돌려 초록빛 벽지에 그려진 하트 모양의 무늬를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 같은데?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프레드.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하지만 우린 헤어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더 이상 이해를 못해요. 어쩌면 애들은 당신이 아프다는 걸 믿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말을 어떤 다른 뜻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집안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 하나하나에 애들이 영향을 받아요. 프레드, 애들이 커가고 있어요. 많이들 오해하고 있어요. 당신이 딴 여자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있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겠죠, 프레드? 우리는 여전히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그녀가 하는 말은 마치 제3자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럼 나한텐 딴 여자가 없다는 건 당신도 알잖아. 나는 말했다. 확실은 알 수 없죠. 당신이 어디 사는지 몰라서 가끔 의심한 적도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딴 여자는 없어. 내가 당신을 속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녀는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요. 날 속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기억은 안 나요. 그거 봐. 나는 내 옆 의자 위에 놓인 캣의 맥주잔을 집어들고 한 모금 들이켰다. 사실 당신은 무척 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내키는 대로 술을 퍼마시고 묘지를 산책하고 나를 보고 싶을 땐 내게 전화만 하면 되고요. 밤에는 단테 연구가의 집에 가서 자면 되고. 물론 혹시 집에서 자주 자지는 않아. 보통은 어디 다른 데서 자지. 그 집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집은 정말 크고 휑하고 아름답고 정말 운치 있어. 난 그런 운치 있는 집이 싫어.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등 너머로 고층 건물의 박공 지붕에서 번쩍이는 글자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같은 문장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여러분의 드로기스트를 믿으세요. 온갖 색깔의 스펙트럼으로 계속 타오르는 문장은 밤새 같은 내용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누워 담배를 피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일어나서 커튼을 쳤지만 엷은 커튼 사이로도 글자가 보였다. 나는 캣에게 무척 놀랐다. 지금까지 캣는 내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나는 캣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캣는 내게 등을 돌리고 누워서 핸드백을 열었다. 라이터 켜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녀가 누운 자리에서 천장으로 연기가 피어올랐다. 불 끌까? 나는 캣에게 물어보았다. 그래요. 그게 낫겠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끄고 다시 캣의 곁에 누웠다. 캣는 등을 돌려 반듯하게 누웠다. 나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더듬다 문득 얼굴을 만지고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얼굴에서 손을 떼고 이불 속에서 그녀의 작고 단단한 손을 찾아 꽉 쥐었다. 그녀가 자기 손을 쥐도록 놔줘서 기뻤다. 빌어먹을. 그녀가 어둠 속에서 말했다. 남자들은 결혼하면 뭘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 난 뭐든지 할 거야. 집을 구할 수 있다면 정말 무슨 일이든지 할 거야. 나는 말했다. 그런 소리 말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는 웃는 것 같았다. 집은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그녀의 얼굴을 보려고 했다. 잡고 있던 손을 놓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정수리의 좁고 흰 가르마를 내려다보았다. 고층 건물의 박공 지붕에서 글자가 번쩍거리기 시작하자 그녀의 얼굴이 초록색을 띠며 도래엇이 드러났다. 그녀는 정말로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다시 자리에 누웠고 이제는 그녀가 내 손을 찾아 꼭 쥐었다. 정말 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프레드. 내가 당신한테 와서 집을 구했다고 말했다고 쳐요. 당신은 놀랄 것 같아요? 아니면 기뻐할 것 같아요? 기뻐할 거야. 나는 즉시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 때문에 기뻐할 거예요. 아니,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어서 기뻐할 거야.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이제 밖은 완전히 캄캄해졌다. 우리는 다시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나는 캣가 몸을 돌리는지 보려고 가끔 등을 돌리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의 반 시간 동안 창 쪽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면 고층 건물의 박공 지붕에서 글자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여러분의 드로기스트를 믿으세요.
역에서는 군의 아나운서가 줄곧 모으라고 친절하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아래층 술집에서는 춤추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캐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나는 불쑥 말문을 열었다. 뭘 좀 먹어야 하지 않겠어? 그래요, 접시를 좀 주어요. 불 켜고요. 나는 일어나서 불을 켜고 다시 그녀와 등을 맞대고 누워 그녀가 오이피클과 프리카델레를 먹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맥주잔을 건네자 그녀는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그녀가 맥주를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등을 움직여 반듯하게 눕고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한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프레드. 캐테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다시 말문을 연 것이 기뻤다. 나는 당신을 잘 이해해요. 어쩌면 너무 잘 이해하는지도 몰라요. 당신 심정이 어떤지 잘 알고 있고 가끔씩 진흙탕 속을 막 뒹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도 알아요. 그 심정을 잘 알고 있다고요. 어쩌면 당신은 그런 걸 전혀 이해 못하는 여자랑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애들을 잊고 있어요. 아이들은 확실히 잊고 살아있어요. 사실 난 애들 때문에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둘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 어땠는지 알잖아요. 나한테 술을 끊으라고 부탁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어요. 같이 집에 갔을 땐 정말 끔찍했어. 아이들이 술 냄새를 맡았지. 하지만 당신이 술을 마신 것도 내 책임이었어. 누가 어떤 일에 책임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접시를 치우고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당신 책임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절대로 알 수 없을 거예요, 프레드.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난 당신이 부러워요. 내가 부럽다고? 네, 당신이 부러워요. 당신은 임신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이 그냥 도망쳐버려도 난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은 몇 시간이고 묘지를 산책하고 화주를 마실 돈이 없으면 울적한 기분에 취하겠죠. 당신은 슬픔에 취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랑 함께 있지 않으려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들과 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을 도망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토록 참을 수 없는 상태가 우리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당신이 우리 곁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도 당신은 전혀 생각 못해요. 기도는 전혀 안 하죠. 거의 안 해. 할 수가 없어. 내가 말했다. 당신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프레드. 당신은 늙었어요. 가난한 늙은 호라비처럼 정말 늙어 보여요. 가끔 자기 아내랑 잠을 잔다고 해서 그 여자랑 결혼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쟁 때 당신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군인으로 사느니 더러운 지하실에서 나랑 사는 게 더 낫겠다고요. 그런 편지를 썼을 때 당신은 청년이 아니라 이미 36이었어요. 가끔 전쟁이 당신을 이상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요. 전에는 당신도 달랐어요. 나는 정말 피곤했다. 그녀의 견해가 옳았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이 나를 슬프게 했다. 나는 그녀에게 여전히 날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너무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릴까봐 묻지 못했다. 전에는 그렇게 들릴까봐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나는 생각나는 말이면 죄다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날 여전히 사랑하는지는 차마 물을 수가 없었다. 그럴지도 몰라. 나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쟁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르지. 난 늘상 죽음에 대해 생각해, 캐태. 난 정말 미칠 것 같다. 전쟁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난 시신은 본 적이 없고 그것에 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야. 무심한 목소리로 전화통에다 숫자를 불러댔는데 그게 사망자들의 수였어. 나는 그 숫자를 상상해 보려고 했어. 300명의 시체를 쌓으면 산이 하나 될 것 같더라고. 한 번은 전선이라 불리는 곳에 석 달 동안 나가 있던 적이 있어서 그곳에서 시체들을 봤어. 가끔 전화선을 고치러 밤중에 밖에 나가야 했는데 그때 어둠 속에서 종종 시체에 발을 부딪히기도 했어. 너무 캄캄해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칠흑처럼 캄캄한 밤이었어. 난 전화선을 손에 잡고 찢어진 지점을 찾을 때까지 기어갔어. 전선을 보수하고 거기에 금사 장치를 연결한 다음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어. 그러다 조명탄이 솟아오르거나 총성이 울리면 몸을 납작 엎드렸지. 어둠 속에서 난 누구와 얘기를 나누었어. 내가 있는 데서 40m 정도 떨어진 벙커에 앉아있던 사람하고. 근데 말이야, 그와 나 사이의 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보다도 더 멀었어.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녀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땐 멀었어.
나는 말했다. 전화선이 복구되었는지 점검하려고 얘기를 나누는데 수백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다음 전화선을 손에 쥐고 천천히 기어서 되돌아왔어. 어둠 속에서 다시 시체들을 넘어서 때로는 시체들 곁에 누워있기도 하면서 말이야. 밤새도록 시체 곁에 누워있던 적도 있었어. 사람들은 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찾아다니다 포기해버렸지. 시체들은 밤새 눈에 보이지 않았고 더듬어 느낄 수만 있었어. 왜 그들 곁에 누워있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 시간이 지루하지도 않았어. 나를 발견한 사람들은 내가 술에 취해 있는 줄 알았다더군. 그러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들 곁으로 돌아와야 했을 때 나는 지루해졌어. 당신은 모를 거야. 사람들 대부분이 얼마나 지루한지, 시체가 얼마나 멋진지. 당신 끔찍해요, 프레드.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 손을 놓지는 않았다. 담배 한 겹이 줘요. 나는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찾아 캣에게 건네고는 성냥불을 켜며 그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그녀는 더 젊어졌고 혈색이 더 좋아 보였다. 얼굴빛은 더 이상 누렇지 않았다. 이제 속은 좀 괜찮아? 나는 물었다. 네, 이제 좀 괜찮아요. 좋아요. 하지만 당신이 무서워요. 정말로요. 날 무서워할 필요 없어. 전쟁도 나를 망가뜨리지 못했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난 그냥 지루할 뿐이야. 종일 내 귀에 들리는 걸 당신도 한번 들어봐야 해. 대부분 쓸데없는 수다에 불과하거든. 정말 기도해야겠어요. 그래야만 지루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줘. 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잘 못하겠어. 훈련을 많이 해야 해요. 마음을 굳게 먹고 자꾸 해봐야 해요. 술 마시는 건 좋지 않아요. 술에 취하면 가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 그건 좋지 않아요, 프레드. 정신이 맑을 때 기도해야죠. 당신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올라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꾸 해봐야 해요. 일단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 엘리베이터가 당신을 위로 올려줘요. 난 가끔 그걸 분명히 느낄 때가 있어요, 프레드. 밤에 잠을 못 이루며 울 때, 마침내 모든 게 조용해질 때, 가끔 난관을 해치고 목적을 이룰 거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모든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집, 쓰레기더미, 가난이란 것까지도. 심지어 당신이 곁에 없다는 것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오랜 시간은 아니니까요, 프레드. 아직 30, 40년이 남아있는데 그 정도는 견뎌야죠. 우린 함께 견디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프레드. 당신은 길을 잃어 꿈을 꾸고 있어요. 꿈꾸는 건 위험해요. 당신이 어떤 여자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났다고 해도 난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나한텐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게에서 일하는 그 소녀 때문이라면 프레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나간 것은 꿈을 꾸기 위해서예요. 그건 좋지 않아요. 가게에 있는 그 여자애를 보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 그 애를 보는 게 좋아. 그 애를 보는 걸 정말 좋아해. 그 애를 자주 보러 갈지도 모르지만 그 애 때문에 당신을 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신앙심이 아주 깊은 아이야. 신앙심이 깊다고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성당에서 봤으니까.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는 걸 봤을 뿐이야. 성당에 3분 동안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거기서 바보 아이랑 무릎을 꿇고 있었어. 그리고 신부는 두 사람에게 축복을 내렸지. 그뿐이었지만 그의 몸 동작에서 신앙심이 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그 애를 따라간 건 그 애가 내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야. 그 애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을 감동시켰어. 내가 말했다. 나도 당신 마음을 감동시킨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지만 내 마음을 돌린 적은 있어. 내가 아주 심하게 아플 때였지. 그리 젊지 않을 때였고. 나는 말했다. 30쯤 되었을 때였나? 아무튼 난 당신 때문에 마음을 돌렸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당신을 무척 사랑해. 당신 마음을 감동시킨 여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 제법 있지. 몇몇 여자가 내 마음을 감동시켰어. 이렇게 말하기엔 그렇지만 다른 말을 못 찾겠어. 살며시 감동시켰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젠가 베를린에서 어떤 여자를 봤는데 그녀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어. 기차 창가에 서 있는데 갑자기 다른 쪽 플랫폼에서 기차가 들어왔어. 어느 창문 하나가 내 앞에서 멈춰섰고 창이 내려졌는데 그때 나타난 여자의 얼굴이 곧바로 내 마음을 감동시켰어. 그 여자는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키가 컸어. 난 그녀에게 빙그레 미소 지어 보였지. 그때 내가 탄 기차가 출발했고 나는 허리를 숙이고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 그 이후로는 그녀를 본 적이 없었고 다시 보려고도 하지 않았지. 하지만 그 여자는 당신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당신이 감동받았던 얘기를 전부 다 해줘요, 프레드. 당신을 감동시킨 그 여자도 당신한테 손을 흔들었나요? 그래. 그 여자도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 잘 생각해보면 틀림없이 다른 이야기도 생각날 거야. 나는 사람들 얼굴을 잘 기억하거든. 아, 어서 생각해봐요, 프레드. 캐테가 말했다. 아이들을 보고 때로는 노인이나 노파들을 보고 그렇게 느끼기도 했어. 근데 나는 당신 마음을 돌이킨 적밖에 없군요. 감동시킨 적도 있어. 아, 여보,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하지 마. 당신 생각을 하면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당신이 계단을 내려가거나 혼자 시내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볼 때, 쇼핑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 당신한테 감동을 받아. 하지만 가게의 그 여자애는 정말 가까이에 있어요. 그 애를 다시 보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지도 몰라. 그럴지도 모르죠. 그녀가 말했다. 맥주 더 마실래요? 그러지. 내가 말했다. 그녀는 내게 맥주잔을 건넸고 나는 그 잔을 다 비웠다. 그러고 나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켜고 빈잔과 접시를 들고 아래로 내려갔다. 젊은 남자 둘이 카운터에 서 있다가 내가 빈잔과 접시를 카운터에 올리자 나를 보고 희죽희죽 웃었다. 이제 얼굴에 땀구멍이 없고 피부가 하얀 주인 여자가 다시 와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갔다. 내가 방에 들어서자 캐테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옷을 벗은 후 침대에 누웠다. 이제 겨우 10시야. 나는 말했다. 잘 됐네요. 9시간은 푹 잘 수 있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청년은 몇 시까지 애들을 보지? 8시 좀 전까지요. 그래도 아침은 여유 있게 먹자고 내가 말했다. 아침에 깨워달라고 했어요? 아니, 난 일찍 일어나. 피곤해요, 프레드. 하지만 또 얘기해줘요. 감동받은 이야기 또 없어요? 어쩌면 몇 개 생각날 듯도 한데 나는 말했다. 어서 해봐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지만 가끔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랑해요. 그렇게 말해줘서 기뻐. 물어보기가 겁났거든. 전에는 3분에 한 번씩 물어봤는데 몇 년간 그랬지. 몇 년간 그랬죠. 그녀가 말했다. 어서 이야기해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내 손을 잡더니 꼭 쥐었다. 여자들 이야기? 나는 물었다. 아니, 남자들이나 아이들 아니면 나이 든 여자들 얘기가 좋겠어요? 젊은 여자들 얘기는 어쩐지 기분이 별로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나는 그녀 위로 몸을 숙이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누워 바깥을 쳐다보았다. 번쩍이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여러분이 드로기스트를 믿으세요. 어서요. 그녀가 말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이야. 돈 많은 여자들, 심지어 돈 많은 남자들까지. 근데 조금 전에는 사람들이 지겹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고 훨씬 나아졌어. 당신이 끔찍한 얘기를 했잖아. 내가 한 얘기는 아무것도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프레드. 우리가 장난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곧 다시 진지해질 테니까요. 아무튼 난 아무것도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건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당신은 애들을 사랑한다면서 그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잖아요. 아, 맞아. 나는 말했다. 당신이 아주 분명하게 말해줬어. 근데 남자, 여자, 애들 중에서 하나만 골라봐. 그리고 나라는 네덜란드 남자요. 캐테가 말했다. 참 정말 너무하네. 당신 마음을 감동시킬 네덜란드 남자는 흔치 않을걸? 너무해. 하지만 전쟁 때 내 마음을 감동시킨 네덜란드 남자가 정말 있긴 했어. 더구나 돈 많은 남자였지. 하지만 그때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았어. 로테르담을 지날 때였어. 내가 처음 본 파괴된 도시였지. 이제는 파괴되지 않은 도시가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되었으니 이상한 일이야. 그때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보이는 거라곤 사람하고 폐어듬이 뿐이었어. 내 손을 쥐고 있던 힘이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고 허리를 굽혀보니 그녀는 잠들어 있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오만하고 쌀쌀맞아 보였으며 약간 부러진 그녀의 입은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돌아누워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온갖 것을 생각했다. 기도를 해보려고 해봤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또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초콜릿 공장의 아가씨와 춤을 한번 추거나
화주를 한 잔 마신 후에 지금은 비어있을 것이 확실한 오락기에서 게임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대로 누워있었다. 고층 건물의 박공 지붕에서 글자가 타오르며 번쩍일 때마다 하트 모양의 무늬가 있는 초록빛 벽지가 불빛에 비쳐 벽에 등 그림자와 털 이불의 무늬가 새겨졌다. 공놀이를 하는 곰은 이제 공놀이를 하는 사람으로 변해 서로에게 커다란 비눗방울을 던지는 목이 굵은 운동선수들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은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광고 문구였다. 여러분의 드로키스트를 믿으세요.